관룡 인수 한의원 블로그를 통해서 알아본 소양인 수역증과 물을 먹으면 토한다는 거죠. 결용증과 레지오넬라 페라메르스다. 앞서 치자를 설명하는 글에서 사상학에서 동무공께서 분류하신 소양인 비수한 표환병의 결용증, 수역증 등의 병에 대해서는 일찍이 준경 선생님께서 오령산증으로 치료했던 경우와 연관돼서 설명했는데, 이 병을 현대적 의미에서 고찰해 보면 레지오넬라 폐렴과 매우 유사하다 볼 수가 있다. 레지오넬라 폐렴은 여러 증상이 위에서 거론된 증상과 유사한데, 일반적 폐렴과 달리 마크로파지 내에서 기생하는 박테리이기 때문에 베타락탐계 항생제가 듣지 않는다. 양방에서는 균류에 따라서 항생제를 선택하지만 사상학적 관점에서 볼 때, 내가 볼 때는 베타락탐계는 태음인에게 적합한 항생제다. 이 항생제가 듣지 않는다는 것은 태음병이 아니라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퀴놀렌계 항생제나 마크로라이드계 사용인데, 퀴놀렌계 소양일 항생제고 마크로라이드는 소음 및 항생이다. 항생제가 꼭 체질에 안 맞아도 어느 정도 일시적으로 사용되고 효과가 있을 수가 있으나, 그런적으로 체질을 맞추는 게 치료기간이 빨라지고 부작용도 없다. 그래서 오늘은 이 병에 대해서 오령산증과 비교를 하면서 설명해보겠다. 오령산증은 수입증토, 물만 들어가도 토하는 유전과 증상을 표현했다. 상한병, 태양병 조문에 나오는 발열, 원은 당연한 것이고 감염성 질환을 의미한다. 아래는 상한론 태양병 편에서 오령산을 쓰는 병증을 원문 중심 정리한 것을 이 이와 비교를 해보기 바란다. 태양병, 발한 후에 크게 땀이 배출되고 위가 건조하고 번조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또한 물을 마시려고 하고 천천히 좀 줘보면 이제 마실만 하지만, 그래서 위기가 화평해지면 낫게 된다. 만약 부맥에다가 소변이 불리해지고 미결이 나고 소갈증이 있으면 오령산으로 추천한다. 태양병에서 땀을 낸 뒤에 크게 땀이 나고 이 속에서 말라서 번조해서 잠을 자지 못하고 물을 마시고자 하는 경우 물을 조금씩 줘서 위기가 조화되면 난다. 그러나 만약 맥이고 소변이 잘 나오지 않으면서 약간 열이 있고 갈증이 심한 경우는 오령산이 추천한다. 이 주문에서 오령산을 쓰는 핵심은 갈증이 아니라 갈증에다가 소변 분리, 위열에다가 맥부가 있어야 된다. 즉 땀을 낸 뒤에 진액이 손상돼서 물을 찾는 경우가 달려 여기서는 수액이 아래에서 막혀서 소변을 나가지 못하고 위로는 진액이 퍼지지 않아서 갈증이라는 상태로 본다. 발환이 그친 다음에 맥이 부상맥이고 번갈이 있는 사람은 오령산을 추천한다. 여기서 발환 후에 표증이 완전히 풀리지 않고 안으로는 수기가 정체돼서 갈증과 번열이 남은 모습이다. 맥이 부호하다는 것은 아직 표사의 기운이 남아있음을 뜻하고, 번갈은 안에서 수분대사가 막혀서 진액이 위로 잘 퍼지지 않는 것이다. 상한 병에서 한출이 갈자, 땀이 나고 갈증이 생기면 오령산으로 추천한다. 갈증이 없으면 복령감초탕으로 추천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증의 유무다. 땀이 나면서 갈증이 있으면 수액이 제대로 오령되지 못하고 방광기화가 불리해진 오령산증으로 본다. 반대로 갈증이 없으면 수기가 주로 유부나 심하에 머무는 양상으로 봐서 복령감초탕으로 간다. 중풍 발한, 상풍증으로 발열하는데 6, 7일에 풀리지 않고 신번증이 있고 효리증이 있고 갈증으로 물을 마시려고 한다. 그리고 물이 들어가면 토한다. 그것을 이제 수역이라고 표현하죠. 한약적으로. 그래서 오령산으로 주치를 한다. 이 조문이 오령산증의 매우 중요한 모습이다. 환자는 물을 마시고 싶어하지만 실제로 물을 마시면 위에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토한다. 이는 단순히 유열이나 위 건조가 아니라 수기가 안에서 막혀서 위로 거슬러 오르는 수역증이다. 따라서 실온 물을 억지로 보충하는 것이 아니라 수기를 통하게 하고 소변을 일으켜서 정치된 물기를 풀어주는 것이다. 저령은 18수라고, 껍질 제거, 택사는 일량 6수하고, 백출은 18수라고, 복령은 18수, 게지는 반양에서 껍질 벗기고, 이 다섯 양미를 방으로 찧어서 산재로 만들어서 맹물로 섞어가지고 사방 1초 내에 술저로 하루에 3번 복용한다. 많이 따뜻한 물을 마신다. 그래서 이제 땀이 배출되면 이제 낫게 된다. 방법은 이 같은 방법을 하고 잠깐 장차 휴식을 한다. 결론적으로 상한론 태양병 오령산증 탈수나 단순 갈증이 아니라 태양표증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방광 기화가 막하고 수비가 정체돼서 소변을 불리하고 위로는 갈증, 번조, 구토가 나타나는 병증이다. 레지오넬라는 2016년, 레지오넬라가 그 재앙군인이라는 뜻이죠. 레지오가 그 군대죠. 네, 그래서 돼지에 이제 군대 그 귀신들을 이제 보내가지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수장시켜가지고. 네.
국내 신고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2019년은 501건까지 보고된 바가 있었다. 이는 진단기술의 향상, 신고체계의 강화, 고령 인구 증가, 대형 건물, 병원 시설의 증가와도 관련이 될 수가 있다. 따라서 레지오넬라는 단순히 육국에서 문제가 되는 감염병이라 한국의 병원 요양시설, 개원 건물 환경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되는 질환이다. 그래서 제왕군이 이제 에어컨에서 이 세균이 이제 자라가지고 퍼지게 된 거죠. 처음에 이제 이 이름 붙인 거 아닙니까? 특히 원인 모를 고열성 폐렴에서 일반 항생제 반응이 좋지 않다면 레지오넬라를 감별해야 된다. 레지오넬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쉽게 접하된 병이다. 가장 중요한 감염 경로는 오염되물에 생긴 작은 물방울 에어로졸을 흡입하는 것이다. 냉각탑, 대학, 건물 급수시설, 병원과 요양병원, 목욕탕, 온수시설, 가습기, 분수대 등이 감염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레지오넬라는 개인 위생품이라 건물의 물관리, 온수관리, 냉각탑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레지오넬라는 건강한 사람에게 생길 수 있지만 특히 위험한 사람은 따로 있다. 고령자, 흡연자, 만성 폐질환 환자, 당뇨병 환자, 신장질환자, 암 환자,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중증 폐렴으로 진행될 위험이 높다. 이런 고위험에선 단순 감기처럼 시작하더라도 빠르게 폐렴, 호흡곤란, 의식저하로 약화될 수가 있다. 따라서 고위험 환자에서는 고열과 마른 기침, 설사, 구토, 전신 쇠약이 함께 나타나는 조기 진단이 매우 중요하다. 레지오넬 폐렴은 일반 폐렴처럼 기침과 열만 나는 게 아니라 위장관 증상과 신경기 증상이 함께 나타날 수가 있다. 대표적으로 고열, 마른 기침, 호흡곤란, 설사, 구토, 의식저하, 심한 무기력, 그리고 저나트륨 혈증이 동반될 수 있다. 이런 양상이 있으면 단순 감기나 일반 폐렴으로만 보지 말고 레지오넬라, 소변 항원 검사, 객단 PCR, 흉부 영상 검사, 전해질 검사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레지오넬라 병은 한국에서 매년 발생하는 감염병이며 특히 고위험군 폐렴에서는 반드시 감별해야 할 중요한 질환이다. 고열과 기침이 있으면서 설사, 구토, 심한 무기력, 가슴 답답이 함께 나타나면 레지오넬라 폐렴을 반드시 감별해야 한다. 레지오넬라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오한이다. 일반 감기보다 열이 높고 전신 쇠약감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호흡기 증상은 마른 기침 또는 기침, 호흡곤란, 흉부 불편감이 나타날 수 있다. 특징적인 점 폐렴에 불구하고 설사, 오심, 복통 같은 위장관 증상이 같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다. 또 병이 심해지면 혼돈, 의식 변화, 심한 무기력 같은 신경계 증상도 동반될 수 있으며 단순 폐렴으로만 벗어는 안 된다. 레지오넬 폐렴은 폐에 생기는 질환이지만 위장관 증상이 비교적 뚜렷하게 나타날 수가 있다. 환자는 오심구토로 살 수가 있고 설사나 복통이 동반되기도 한다. 식욕이 급격히 떨어지고 물이나 음식을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가 될 수가 있다. 이러한 증상은 고열성 전신염증, 탈수, 전해질 이상 그리고 레지오넬라 감염 자체의 전신 반응과 관련이 된다. 따라서 폐렴 환자에게 설사와 구토가 함께 있으면 단순 장염으로만 보지 말고 비정형 폐렴 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 레지오넬라에서는 물만 마셔도 토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것은 레지오넬라에서 특이한 증상 아니지만 고열성 폐렴과 위장관 반응이 겹치면 충분히 가능한 양상이다. 특히 구토와 설사가 계속되면 탈수가 생기고 나트륨과 칼륨 같은 전해질 이상도 동반될 수 있다. 전해질 이상이 심해지면 오심과 구토가 더해지고 환자는 물을 마셔도 다시 토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물을 못 마시고 계속 토한다면 단순 증상으로 넘기지 말고 수액 치료와 혈액 검사, 전해질 확인이 필요하다. 레지오넬라 환자에게 입이 쓰거나 이상한 맛을 느끼는 증상도 동반될 수가 있다. 비터 테이스트 인 더 마우스. 이것은 레지오넬라 대표 증상이라기보다는 고열 탈수, 침분비 감소, 구토와 역류, 약물 영향이 함께 작용한 결과를 볼 수 있다. 고열이 지속되고 탈수가 생기면 입안이 마르고 침이 줄어들어서 쓴맛이 강해질 수가 있다. 또한 구토나 유산 역류가 있으면 쓴맛이나 신맛이 목과 입으로 올라올 수가 있다. 치료 과정에 사용하는 항생제도 입맛 변화나 금속맛을 유발할 수가 있으므로 전체 증상 흐름 속에서 해석해야 된다. 체스트 타이트니스와 레스트 리스니스. 레지오넬 폐렴에서 가슴이 답답하고 불안하고 이리저리 뒤척이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폐렴으로는 산소 교환 저하다.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환자는 숨이 답답하고 가슴이 조이는 느낌을 받으며 불안과 안절부절 못함을 보일 수가 있다. 고열과 전신염증이 심하면 불면 초조, 번민, 뒤척임 같은 신경 흥분, 양상도 나타날 수가 있다. 이것은 단순히 심적 불안이 아니라 저산소증, 고열, 흉부 불편감, 전해질 이상 결합된 위험수가 있다. 레지오넬라 다양한 증상은 몇 가지 기전이 겹쳐서 발생한다. 특히 폐렴으로 산소 교환이 떨어지면 저산소증이 생기고 이로 인해서 가슴 답답함과 불안이 나타난다. 둘째, 고열과 전신염증은 대사소모를 증가시키고 뇌 기능에 영향을 줘서 혼돈이나 초조를 만들 수가 있다. 셋째, 레지오넬라 폐렴에선 저나트륨증이 비교적 잘 동반되며 이것은 오심구토, 두통, 의식 변화도 관련된다. 넷째,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이 겹치면 위장관 증상과 신경 증상이 더해질 수가 있다. 레지오넬라병은 누구나 잘 생기지만 특히 조심해야 할
고위험군이 있다. 하이리스크 그룹. 고령자는 면역 기능과 폐 기능이 약해져서 중증 폐렴으로 진행하기 쉽다. 흡연자는 기관지와 폐 방어 능력이 떨어져서 레지오넬라 감염 위험이 높아진다. 만성 폐 질환자, 당뇨병 환자, 심장 질환자, 암 환자, 스테로이드나 면역 억제 제제를 사용한 환자도 위험하다. 이런 분들에게는 고열, 기침, 설사, 구토, 의식저하가 함께 나타나면 조기 진단과 빠른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레지오넬라가 의심된 상황에서 몇 가지 증상은 응급실 평가가 필요하다. 숨이 차고 산소 포화도가 떨어진 경우 폐렴이 이미 중증으로 진행될 수가 있다. When to seek emergency care. 물을 못 마시고 계속 토하거나 설사가 지속되면 탈수가 전해질 이상 위험이 크다. 혼돈, 헛소리, 의식저하가 나타나면 저산소증이나 저나트륨 혈증, 폐혈증 가능성을 생각한다. 소변량이 줄고 심한 쇠약감이나 혈압저하가 있으면 신장기능 저하와 쇼크 위험도 평가해야 한다. 이런 경우 지체하지 말고 응급실이나 입원 평가를 받아야 한다. 레지오넬 폐렴 의심되면 흉부 엑스레이나 CT로 폐렴 범위와 중증도를 확인한다. 특히 산소 포화도 혈액 검사를 통해서 염증 정도, 전해질 신장 기능, 간 기능을 평가해야 된다. 특히 나트륨 저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단에는 레지오넬라 소변 항원 검사, 객단 PCR 또는 배양 검사가 도움된다. 치료에서는 일반 폐렴 항생제만은 부족할 수가 있으면 레지오넬라에서 효과적으로 아지스로마이신이나 레보플록신계의 항생제가 중요하게 고려된다. 결론적으로 레지오넬 폐렴은 빠른 내심, 정확한 검사, 적절한 항생제 선택이 예후를 좌우한다. 레지오넬을 이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균이 단순히 세포 밖에서 떠다니는 세균이 아니라는 것이다. 레지오넬은 오염된 물방울을 통해서 흡입된 뒤 폐포에 도달하고 폐포, 대식세포 안에서 들어간다. 즉 우리 몸의 면역세포가 균을 잡아먹는데 그 안에 균이 살아남아서 증식하는 것이다. 그래서 레지오넬 치료는 단순히 항생제가 강한가 보다는 항생제가 세포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가가 훨씬 중요하다. 이 점이 레지오넬 폐렴에서 항생제 선택을 결정하는 핵심이다. 베타락탐계 항생제는 세균의 세포벽 항성을 억제하는 약이다. 이 약들은 페니실린 바인딩 프로틴, 즉 PE에 결합해서 펩티도글리칸 교차결을 막는다. 그 결과 세균의 세포벽이 약해지고 삼투압을 견뎌내지 못해서 세균이 파괴된다. 이 작용은 폐렴 구균이나 연쇄상균처럼 세포 밖에서 증식하는 세균에 매우 효과적이다. 하지만 이 기전은 세균이 세포 밖에 있을 때는 가장 잘 작동한다는 한계가 있다. 레지오넬은 대식세포에 잡아먹힌 뒤에도 쉽게 죽지 않는다. 보통 세균은 식세포 안에서 리소좀과 만나서 분해된다. 하지만 레지오넬은 노트 1cm 세크리션 시스템을 통해서 숙주세포 소포 이동을 조작한다. 그 결과 리소좀과 융합하지 않은 특수한 공간. 레지오넬라 컨테이니 메큐올, 공포 소포란 뜻이죠. 그래서 작은 구멍에서 살아났습니다. 이렇게 세포 안에서 숨어 증식하기 때문에 항생제 실제 그 공간까지 도달해야 치료 가능하다. 백타락탐계 항생제가 레지오넬에 불리한 이유는 세포 내 침투력이 약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백타락탐은 친수성이 가서 세포 내극을 자유롭게 통과하지 못한다. 혈액성 농도 충분히도 대식세포 안의 농도는 낮을 수 있다. 그래서 레지오넬라 바로 그 세포 안에서 살아가고 증식된다. 따라 백타락탐 반동극부분 세균이 실제로 공간이 충분히 도달하지 못해서 치료 실패 위험이 있다. 항생제 치료에서는 약동학과 양력학을 함께 봐야 백타락 대표적인 타임 디펜던트 킬링 약보다 일정 시간 동안 MIC보다는 높은 농도를 유지해 효과가 좋다. 하지만 레지오넬라에서는 혈중 농도나 세포 MIC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세포 안 대식세포 내에서 약물이 얼마 축적되고 유지되는가이다. 그래서 레지오넬라는 단순히 감수성 수치보다는 세포 내 약물 노출이 더 중요한 감염이다. 레지오넬 중에서 마이크로라이드와 큐놀론이 중요한 이유는 세포 안으로 잘 들어가기 때문에. 소음이죠. 마크로라이드. 큐놀론은 소양이. 아지스로마이신은 대식세포 호중구 안에 잘 축적된다. 레보플록사신과 오시플록사신 같은 호흡기 퀴놀론도 폐조직과 세포 내 분포가 우수하다. 따라서 이 약들은 레지오넬라가 실제로 숨어있는 공간까지 도달할 수가 있다. 때문에 레지오넬 폐렴에서는 아지스로마이신이나 레보플록사신이 핵심 항생제로 사용된다. 백타락탐이 완전히 쓸모없다는 뜻은 아니다. 일반 지역사회 획득 폐렴에서는 원인균이 처음부터 확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때 세프트리악손과 백타락탐 폐렴 구균 등 일반 세균을 커버하는 데 중요하다. 그런 실제 유상에서 세프티리악손과 아지스로마이신을 함께 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레지오넬 의심되는 백타락탐만 부족하고 반드시 비정균을 커버하는 항생제가 포함된다. 레지오넬라 일반적으로 그람 음성 폐렴균과는 행동 양식이 다르다. 자연계에서는 물 환경과
안에서 잘 생존하고 사람이 들어오면 대식세포 안에서 기생한다. 이 환경 속의 아메바 생활사가 인간 감염에서 세포 내 생존 능력을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레지오넬라는 단순히 세균의 모양이나 그람 양색만 보고 판단해서는 된다. 숙주 세포 내에서 살아가는 능력, 병원체의 생물학, 그리고 항생제의 세포 내 분포를 함께 봐야 된다. 일반적으로 레지오넬라를 의심하는 단서가 있다. 고열, 마른기침, 설사, 저나트륨 멸종, 혼돈이 함께 나타나면 중요한 신호다. 특히 세팔로스포린 단독 치료에서 폐렴이 좋아지지 않으면 레지오넬라 가능성은 반드시 생각해야 한다. 중증 환자, 고령자, 면역 저하자에서도 치료가 늦어지면 호흡부전이나 쇼크로 빠르게 진행할 수가 있다. 따라서 처음부터 아지스트로마신이나 레보플록사신을 포함한 치료 전략이 필요하다. 레지오넬라 세포 안에서 증식되는 병원체다. 벡타락탐은 세균 세포에는 강하지만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능력은 상대적으로 약하다. 반대로 마크로라이드와 큐룰루는 세포 내 침투와 세포 내 항균 활성이 좋아서 레지오넬라 치료에 유리하다. 결국 레지오넬라 치료 본질은 항생제가 얼마나 강한 게 아니라 균이 숨어있는 공간까지 도달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레지오넬라 폐렴에서는 벡타락탐 단독이 아니라 아지스트로마신 또는 레보플록사신 같은 세포 내 침투 항생제가 핵심이 된다. 레지오넬라는 마크로파지, 페포 대식세포, 알베올라 마크로파지 내에서 안에서 살아남고 증식할 수 있다. 이것이 레지오넬라 폐렴의 핵심 병태생리다. CDC도 사람의 폐 안에서 레지오넬라 페포 대식세포를 진입하고 그 안에서 자란다고 설명한다. 쉽게 말하면 보통 대식세포는 세균을 잡아먹어서 죽이는 세포다. 그런데 레지오넬라는 대식세포 안으로 들어간 뒤 바로 죽지 않고 레지오넬라 컨테이닝 메큐올이라는 LCV라는 특수한 공간을 만들어서 그 안에 증식한다. 연구 논문에서 유모필라의 마크로파지 안에서 LCV에서 세포의 증식한다고 설명한다. 그 이유는 레지오넬라가 원래 자연에서 아메바 같은 원생동물 안에서 사람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다. 사람의 폐포, 대식세포가 아메바와 비슷하게 세포 내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에 레지오넬라가 이를 자연 숙주처럼 이용한다. CDC의 이머징 인펙셔스 디지즈 자료도 레지오넬라가 원생동물과 사람 마크로파지 안에서 세포 내 기생체로 살아남는다고 설명한다. 알겠습니다.